부모도 없는 일개 사회복지사를 내 며느리로 들일 수는 없다. 절대로 안 돼. 대한민국 서울 강남구 청담동 27층 한국메디텍 본사 회장실에서 68세 정해철 회장의 고함이 터져나왔습니다. 35세 정형외과 의사인 아들 정윤선은 아버지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아버지, 지한 씨는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 시설에서 자랐고 고작 월급쟁이 복지사가 우리 집안 며느리가 될 수 있어? 정해철 회장의 목소리는 송곳처럼 날카롭게 아들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3일 뒤 서울 강남구 외곽의 한 노인복지관에 이상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낡아 빠진 검은색 목도리에는 실밥이 풀려 있었고 발끝이 뚫어진 운동화에서는 양말이 삐져나와 있었어요. 등은 구부정했고 지팡이를 끌며 걸었습니다. 누구도 가까이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거지 차림의 노인이었죠.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그 노인이 복지관을 나선 뒤 골목 끝에 대기하고 있던 건 5억 원짜리 차량, 제네시스 지구10이 있었고 운전석에는 정장 입은 비서가 차를 세워두고 그 노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CCTV를 확인한 복지관 직원은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 노인은 차에 타자마자 낡은 옷을 벗고 3천만 원짜리 캐시미어 코트로 갈아입었고 구부정하던 허리는 곧게 펴졌으며 비서는 고개를 90도로 숙이며 회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대체 연 매출 2조 원 의료장비 회사 회장이 왜 거지 행색으로 복지관에 잠입한 걸까요? 그가 3일간 관찰한 30대 여성, 사회복지사 박지한에게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정확히 7일 뒤 그 회장은 복지관 전 직원 앞에서 센터장을 자리에서 주저앉게 만들었고 그 30대 여자 복지사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잠깐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혹시 집 거실 소파에 편하게 앉아서 듣고 계신 건 아닌가요? 아니면 설거지 하시면서 듣고 계실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이 채널이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정말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일주일 전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국메디텍 본사 27층 회장실에서 폭탄 선언이 터졌습니다. 아버지, 저는 박지한 씨와 결혼하겠습니다. 35세 정형외과 의사 정윤서가 평생 처음으로 아버지 정해철 회장에게 정면으로 맞선 순간이었어요. 68세의 해철은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안 돼. 단 2글자였죠. 왜 안 됩니까? 그 사람 직업이 뭐야? 사회복지사입니다. 순간 해철의 손가락이 책상을 두드리는 소리가 멈췄어요. 부모는 돌아가셨습니다. 시설에서 자랐다고 들었습니다. 해철은 고개를 천천히 가로저었습니다.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부모도 없는 일개 사회복지사를 내 며느리로 들일 수는 없다. 절대로 안 돼. 그날 밤 11시 해철은 서재에서 40년 묵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노란 편지 한 장이 나왔어요. 첫사랑 수진이 남긴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해철 씨,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요. 다만 언젠가 당신이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땐 집안이나 직업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봐줘요. 편지를 쥔 해철의 손이 떨렸어요. 40년 전 그는 부모님의 집안이 너무 기운다는 말 한마디에 수진을 떠나보냈고 평생 단 하루도 그녀를 잊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들이 똑같은 길을 걷고 있었어요.
하지만 해철은 허락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하겠어. 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그 여자가 정말 돈이 아니라 내 아들을 보는 사람인지, 진짜 사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인지 내 눈으로 확인하겠어. 3일 뒤 오후 2시 서울시립 노인복지관 로비에 이상한 노인 한 명이 나타났습니다. 낡은 검은색 목도리, 얼룩진 회색 바지, 20년은 묵은 듯한 구겨진 구두를 신고 있었어요. 등은 구부정했고 지팡이를 끌며 걸었습니다. 정해철 회장이었죠. 평생 수천 명 직원 앞에서 연설하고 재벌 회장들과 골프를 쳐온 그가 지금은 누구 하나 쳐다보지 않는 투명인간이 되어 있었어요. 로비 구석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습니다. 15명쯤 되는 다른 노인들이 TV를 보거나 졸고 있었어요. 접수대 직원은 고개를 숙인 채 서류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해철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어요. 이게 바로 박지한이 매일 만나는 현실이구나. 오후 2시 30분 로비 반대편에서 쿵 소리가 났습니다. 80대 할아버지 한 분이 의자에서 바닥으로 쓰러졌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손이 떨렸고 입술이 파래지고 있었어요. 저기, 할아버지가 헛소리를 중얼거렸습니다. 해철은 숨을 멈췄어요. 5초가 지났습니다. 10초가 지났어요. 접수대 직원은 고개를 들었지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쳐다만 봤죠. 다른 노인들도 놀란 표정으로 바라볼 뿐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접수대 직원이 천천히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센터장님, 로비에 쓰러진 분이 계신데요. 목소리는 귀찮다는 듯 낮게 깔렸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복도 안쪽에서 30대 여성 한 명이 서류 뭉치를 들고 뛰어나왔어요. 단정한 남색 재킷에 흰 블라우스, 뒤로 묶은 머리가 흔들렸습니다. 박지한이었죠. 할아버지. 지한은 쓰러진 할아버지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서류 뭉치는 바닥에 흩어졌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손목에서 맥박을 재더니 재빨리 가방에서 혈압계를 꺼냈어요. 의식은 있으시죠? 숨은 쉬고 계시고요. 지한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떨림이 전혀 없었어요. 할아버지의 이마를 짚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열은 없어요. 저혈압이신 것 같습니다. 해철은 구석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접수대 직원이 천천히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지한 씨, 센터장님이 부르시는데요. 지금 바빠요. 지한은 고개도 돌리지 않고 대답했어요. 핸드폰을 꺼내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여기 서울시립 노인복지관입니다. 80대 남성 어르신이 의식 저하 상태로 쓰러지셨어요. 주소는? 통화를 마친 지한은 할아버지의 다리를 살짝 들어 올려 쿠션을 받쳤습니다. 혈액순환을 돕는 자세였죠. 할아버지의 얼굴에 조금씩 색이 돌아왔어요. 괜찮으세요? 곧 응급차가 와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지한이 할아버지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눈가는 붉어져 있었어요. 그 장면을 바라보던 해철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 여자는 쓰러진 할아버지와 처음 보는 사이였어요. 혈연도 아니고 아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렇게 뛰는 걸까요? 왜 센터장이 부르는데도 무시하고 할아버지 곁을 지키는 걸까요? 지한은 7분간 할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손을 잡고 체온을 확인하고 말을 걸었어요. 가족분 연락처 아세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한은 할아버지 지갑에서 메모지를 꺼내 번호를 눌렀어요. 네, 따님이세요? 아버님이 복지관에서 쓰러지셔서요. 지금 구급차 타고 병원 가시는데 같이 가실 수 있으세요?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어와 할아버지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지아는 로비 문까지 따라가며 할아버지 손을 놓지 않았어요. 괜찮으실 거예요. 따님도 곧 병원에서 만나실 거고요. 할아버지가 지안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감사의 마음이 온몸으로 전해졌습니다. 구급차가 떠났어요. 지아는 숨을 한 번 크게 쉬더니 바닥에 흩어진 서류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종이를 주우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쳐 보였지만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해철은 의자에서 일어나 천천히 로비를 나왔습니다. 복지관 앞 계단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40년 전 수진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수진도 저랬습니다. 길에서 쓰러진 사람을 보면 망설이지 않고 달려갔죠. 직업도 나이도 성별도 관계없었어요. 그냥 사람이 먼저였습니다. 저 아이, 정말 수진과 닮았구나. 해철의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한 번만으론 부족해. 진짜인지 확인해야 해. 그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비서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내일도 같은 시간에 데리러 와. 해철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해철은 더 극단적인 변장으로 복지관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얼룩진 베이지색 점퍼에 기름때가 묻은 회색 면바지, 발끝이 완전히 뚫어져 양말이 삐져나온 운동화를 신었어요. 머리는 일부러 사흘간 감지 않은 것처럼 헝클어뜨렸고 손톱 밑에는 검은 때를 일부러 묻혀놨습니다. 거울을 보니 평생 수천 명 앞에서 연설하던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에 버림받은 처참한 거지의 모습이 보였어요. 해철은 지팡이를 더 세게 끌며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쿵, 쿵, 쿵. 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접수대 직원이 고개를 들더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어제와 같은 직원이었죠.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목소리는 싸늘했습니다. 친절함은 일도 없었어요. 해철은 일부러 목소리를 떨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서류 신청했는데 어디 갔어? 지난주에 분명히 했다고. 접수대 직원이 한숨을 푹 쉬었어요. 컴퓨터를 대충 클릭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성함이요? 정만수. 정해철 회장은 일부러 가명을 사용했어요. 여기 등록 안 되어 있는데요. 직원의 말투가 점점 차가워졌어요. 해철은 일부러 더 큰 소리를 냈습니다. 왜 등록이 안 됐어? 정만수라고. 내가 분명히 신청했어. 당신들이 잃어버린 거 아니야? 로비에 있던 다른 노인들이 고개를 돌렸어요. 접수대 직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르신, 시스템에 없으면 안 하신 거예요. 다시 하세요. 다시 하라고? 내가 2번씩 해야 돼? 해철은 지팡이로 바닥을 탁 쳤습니다. 직원이 눈을 부라렸어요. 어르신, 여기서 소리 지르시면 안 됩니다. 소리? 내 서류 잃어버려 놓고 내가 소리를 지르면 안 돼? 해철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렸어요.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접수대 직원이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복도 안쪽에서 누군가 뛰어나왔어요. 오늘은 회색 가디건에 흰 블라우스를 입은 박지안이었습니다. 얼굴에 피곤함이 가득했지만 미소만은 여전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지안이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접수대 직원이 짜증 가득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이분이 서류 신청했다는데 시스템에 없다고 하니깐. 자꾸 우기시네요. 지안은 해철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천천히 꿇었어요.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르신, 제가 도와드릴게요.
언제 신청하셨다고 하셨죠?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비난이나 의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이야. 분명히 했다고. 해철은 일부러 흥분한 척했습니다.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겠어요.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혹시 이름 철자가 잘못 입력됐을 수도 있거든요. 지아는 접수대로 가서 직접 컴퓨터를 열었습니다. 키보드를 꼼꼼하게 두드렸어요. 1분, 2분, 3분. 결국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없네요. 어르신, 정말 죄송해요. 지아는 다시 해철에게 다가와 의자를 권했어요. 여기 앉으세요. 제가 처음부터 다시 도와드릴게요. 해철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지아는 서랍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어르신, 이 서류 작성하시면 되는데 글씨 쓰기 불편하시면 제가 대신 써드릴 수도 있어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목소리는 끝까지 친절했습니다. 조급함이나 짜증이 단 1%도 없었어요. 바로 그때 복도 안쪽에서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지한 씨, 40대 남자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어요. 정장 차림에 명품 시계를 찬 손목, 헤어 왁스를 잔뜩 바른 머리. 센터장 이태훈이었습니다. 지안이 고개를 들었어요. 네, 센터장님. 지금 뭐 하는 거야? 이태훈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어르신 서류 작성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서류? 오늘 오후 2시에 VIP 후원단체 오는 거 알지?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왜 여기서 시간 낭비야? 이태훈은 해철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귀찮은 짐 보듯 힐끗 보고는 다시 지안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회의실 준비는 다 했어? 아직 못했습니다. 지금 어르신 서류. 어르신? 저런 사람 붙잡고 있을 시간 있어? 이태훈의 말에 해철의 손이 지팡이를 꽉 쥐었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변했어요. 이태훈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접수는 저기 직원이 하면 되잖아. 박지한 씨는 VIP 준비나 해. 이따 후원금 3천만 원 들어오는데 그거 날릴 거야? 저런 노인 때문에? 저런 노인. 그 단어가 해철의 귓가에 꽂혔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무시당한 적 없는 그가 지금 저런 노인이라는 말을 듣고 있었어요. 지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르신 서류만 도와드리면 금방 끝나요. 10분이면. 뭐라고? 10분도 아까워. 이태훈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를 흔들었어요. 다른 노인들이 움찔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장 회의실로 가. 안 그러면 오늘 월급에서 깎을 거야. 그 소리에 지안의 어깨가 떨렸어요. 그녀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안이 해철을 바라봤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죄송해요. 제가 서류 여기 놔둘 테니까 작성하시다가 어려우시면 저기 접수대에. 됐어. 해철이 낮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올게. 지아는 여전히 미안한 얼굴이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르신. 당신 잘못 아니야. 해철은 일어나 천천히 로비를 나갔습니다. 뒤에서 이태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빨리 안 가고 뭐해? 이래서 복지관 애들은 일을 못한다니까. 지안의 작은 한숨 소리도 들렸습니다. 해철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 정도로 세게 쥐었습니다. 평생 이런 수모를 당한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이해했습니다. 매일 이런 모욕을 당하면서도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요. 해철은 복지관 앞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저 센터장이라는 자는 노인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냥 귀찮은 존재, VIP 후원금보다 가치 없는 짐으로 봤습니다.
3천만 원과 한 사람의 존엄을 저울질하고 있었죠. 하지만 지아는 달랐어요. 센터장에게 월급을 깎이겠다는 협박을 들으면서도 끝까지 자신을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미안해하는 표정까지 지었어요. 해철은 4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수진도 저랬어요. 권력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고 약한 사람 편을 들었죠. 결국 그 때문에 해철의 부모에게 미움을 샀고 둘은 헤어져야 했습니다. 해철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자료 조사 좀 해줘. 서울시립 노인복지관 센터장 이태훈. 경력, 재산, 후원금 내역 전부 다. 네, 회장님. 언제까지 필요하십니까? 빠를수록 좋아. 해철은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저 여자는 진짜구나. 돈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사람이야. 해철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차갑게 빛나기 시작했어요.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시험해 봐야겠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골목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거기에는 검은색 제네시스 지구십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정해철 회장이 변장을 하고 복지관에 나온 지 사흘째 되는 날 오후 1시 30분 서울시립 노인복지관 앞에 검은색 벤츠 세대가 일렬로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모두 정장 차림이었어요. 명함엔 한국사회공헌재단 이사진이라는 직함이 찍혀 있었습니다. 센터장 이태훈이 로비 입구까지 뛰어나와 90도로 허리를 숙였어요. 어서 오십시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태훈의 목소리는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꿀 떨어지듯 달콤했어요. 이사진 중 한 명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오늘 후원금 3천만 원 전달하러 왔습니다. 시설 한번 둘러봐도 되겠죠? 물론입니다. 제가 직접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태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해철은 오늘도 낡은 옷차림으로 로비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더 구부정한 자세로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떨리는 척하며 쥔 종이컵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VIP 방문단이 로비를 지나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해철을 투명인간 취급했어요. 이태훈이 로비를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저희 복지관은 하루 평균 120명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식사 제공, 건강 상담, 여가 프로그램까지 전부 무료로. 말을 하던 이태훈의 시선이 복도 안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태훈의 표정이 갑자기 굳었어요. 복도 끝 상담실에서 박지안이 70대 할머니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지안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할머니, 따님이 연락 안 하신다고 할머니가 나쁜 엄마인 건 아니에요. 따님도 분명 할머니를 보고 싶어 하실 거예요. 지안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나는 못난 엄마야. 애 아빠가 죽고 나서 애를 제대로 못 키웠어. 그렇지 않아요. 할머니는 최선을 다하셨어요. 지아는 티슈를 꺼내 할머니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1시 50분이었어요. 바로 그때 이태훈이 상담실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박지안 씨,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지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센터장님. 지금 VIP 후원단 오신 거 몰라? 알고 있습니다. 그럼 왜 여기 있어? 빨리 나와서 인사드려. 지아는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상담 중입니다. 30분 뒤에 끝나면. 30분? 지금 당장 나오라고. 이태훈의 목소리가 복도 전체에 울렸습니다.
할머니가 깜짝 놀라 움찔했어요. 지아는 할머니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센터장님, 이 할머니는 2주 전에 예약하셨어요. 오늘 상담을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아세요? 지안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단호했어요. 이태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예약이라고? 지금 VIP가 3천만 원 가져왔는데 예약이 중요해? 네, 중요합니다. 지안이 말했어요. 저는 이 할머니께 먼저 약속했어요. 약속은 지켜져야 합니다. 순간 상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태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안을 죽일 듯이 쳐다봤어요. 뒤에 서 있던 후원단 이사 한 명이 작게 웃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센터장님. 저희가 기다리죠. 이태훈의 얼굴이 더 붉어졌어요. 하지만 후원단 앞이라 화를 낼 수 없었습니다. 그럼 로비에서 잠시 차라도 드시겠습니까? 후원단은 로비로 돌아갔어요. 이태훈이 상담실 문을 닫기 전에 지안을 노려봤습니다. 눈빛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오늘 저녁에 내 방으로 와. 각오해. 문이 쾅 닫혔습니다. 지안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어요. 손이 떨리고 가슴은 쿵쾅거렸지만 할머니 앞에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우리 상담 계속해요. 로비 구석에서 모든 장면을 지켜보던 해철의 눈이 커졌습니다.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저 여자는 방금 3천만 원과 한 사람의 약속을 저울질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선택했어요. 센터장의 협박을 받으면서도 자신의 자리가 위험해질 수도 있는데도 할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해철의 손이 떨렸어요. 40년 전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수진도 똑같았어요. 해철의 부모님이 우리 집안 며느리는 명문대 나온 사람이어야 한다고 했을 때 수진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학력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제가 부족하다면 떠나겠지만 학력 때문에 무시받는 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30분 뒤 지안이 상담실에서 나왔습니다. 할머니를 로비까지 부축해서 모셔왔어요. 할머니, 다음 주 목요일에 또 뵐게요. 제가 따님한테 연락 한번 드려볼게요. 할머니가 지안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고마워, 아가씨. 정말 고마워.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지안은 할머니가 복지관을 나갈 때까지 문 앞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후원단이 앉아있는 테이블로 걸어갔어요. 이태훈의 얼굴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다리시게 해서. 지안이 고개를 숙였어요. 후원단 이사 한 명이 손을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모습을 봤어요. 그는 센터장이 아니라 지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약속을 저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니 이 복지관 믿을 만하네요. 이태훈이 억지로 웃으며 끼어들었어요. 저희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아니라 저 직원분 본인의 신념 같은데요. 이사가 명함을 꺼내 지안에게 건넸습니다. 혹시 나중에 더 큰 곳으로 이직할 생각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당신 같은 분이 필요합니다. 지안은 당황한 표정으로 명함을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후원단은 3천만 원 수표를 전달하고 복지관을 떠났습니다. 벤츠 세대가 출발해서 복지관에서 멀어지자 이태훈의 표정이 돌변했어요. 박지안 씨, 내 방으로 와. 목소리는 시베리아처럼 차가웠습니다. 지안은 고개를 숙이고 센터장실로 향했어요. 해철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지관을 나서며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태훈 조사 자료 다 됐어? 네, 회장님. 흥미로운 게 많이 나왔습니다. 좋아. 내일 아침에 모두 보고해. 해철은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수진아. 해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옳았어. 사람의 가치는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선택의 순간에 드러나는 거였어. 그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이었어요. 저 아이는 진짜야. 돈보다 사람을, 권력보다 약속을 선택하는 사람이야. 해철은 주머니에서 40년 된 편지를 꺼냈습니다. 수진의 편지였어요. 종이는 누렇게 바랬지만 글씨는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저 아이를 내 며느리로 맡고 싶어. 아들이 선택한 게 틀리지 않았어. 해철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눈빛은 차갑게 빛났어요. 그 전에 저 센터장부터 처리해야겠어. 다음 날 오전 9시 복지관 2층 회의실에 전 직원 15명이 소집되었습니다. 센터장 이태훈이 회의실 문을 쾅 닫으며 들어왔어요.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고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긴급 소집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태훈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어요. 직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봤습니다. 박지아는 맨 뒤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어제 센터장실에서 1시간 동안 혼났던 기억이 떠올라 손이 떨렸습니다. 해철도 오늘 복지관에 와 있었어요. 로비가 아니라 2층 복도 창문 밖에서 회의실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태훈이 서류를 책상에 내던졌어요. 쾅! 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난달 후원금 회계에서 500만 원이 맞지 않습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렸어요. 500만 원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이태훈이 손을 들어 정적을 만들었습니다. 회계 담당자가 누구죠? 30대 남자 직원 한 명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제가 총괄 담당입니다만 실무는 박지한 씨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지한 씨. 이태훈의 시선이 지안에게 꽂혔습니다. 지안이 고개를 들었어요. 네, 센터장님. 지난달 15일 후원금 입금 확인서 작성한 사람 당신이지? 지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500만 원 차액에 대해 설명 좀 해봐요. 차액이요? 지안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입금된 금액대로만 작성했는데요. 입금된 금액대로. 이태훈이 비웃었습니다. 그럼 이건 뭐죠? 그가 서류 한 장을 꺼내 책상에 던졌어요. 지안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입금 확인서였어요. 하지만 금액이 달랐습니다. 원래 3천만 원이었던 숫자가 3,500만 원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이건 제가 쓴 게 아닙니다. 지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천만 원이라고 분명히 썼어요. 증거 있어요? 이태훈이 팔짱을 끼며 물었습니다. 지안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원본은 센터장님 결제 받고 드렸는데요. 원본? 이태훈이 가방을 열어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원본이잖아. 3,500만 원이라고 당신이 직접 쓴 거. 지안이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필체는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그치만 숫자만 다른 잉크로 수정되어 있었어요. 누가 봐도 조작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지안은 손이 떨렸어요. 이건 누군가 숫자를 고친 거예요. 제가 쓴 원본은 3천만 원이었습니다. 증거 있냐고요? 이태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직원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지안을 쳐다보지 않았어요. 평소 지안과 친하게 지내던 직원도 눈을 피했습니다. 지안은 주변을 둘러봤어요. 아무도 자신을 돕지 않았습니다. 박지한 씨, 당신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이태훈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지난 3개월간 물품 구매 내역에서도 금액 차이가 여러 번 발견됐어요. 10만 원,
20만 원씩 조금씩 빼돌린 것 같은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지안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단 한 번도 공금을 잘못 쓴 적 없습니다. 그럼 이 서류들은 다 뭐예요? 이태훈이 서류 뭉치를 지안 앞에 던졌습니다. 종이들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지안은 무릎을 꿇고 서류를 주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모든 서류에는 자신의 서명이 있었지만 금액은 조작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든 증거였어요. 지안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참았어요. 직원들 앞에서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센터장님, 이건 누군가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꾸민 일이에요. 함정? 이태훈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증거가 이렇게 많은데 무슨 함정이에요? 당신이 후원금을 빼돌린 거잖아요. 아닙니다. 지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500만 원은 어디 갔어요? 하늘에서 사라졌어? 이태훈이 책상을 쾅 쳤습니다. 회의실 전체가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직원들이 움찔했습니다. 지안은 고개를 숙였어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대답 못하죠? 왜냐하면 당신이 가져갔으니까. 박지한 씨, 이번 주 금요일까지 500만 원 변상하세요.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합니다. 이태훈의 말에 지안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그리고 이태훈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당신은 행정 업무에서 제외됩니다. 청소랑 식사 배식만 하세요. 이런 사람한테 회계를 맡길 수 없으니까. 지안의 어깨가 떨렸어요. 5년간 쌓아온 경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의 끝. 다들 나가세요. 이태훈이 손을 휘저었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씩 회의실을 빠져나갔어요. 아무도 지안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지안은 바닥에 흩어진 서류를 주우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종이 위에 작은 얼룩이 생겼어요. 복도 창문 밖에서 모든 장면을 지켜보던 해철의 손이 지팡이를 꽉 쥐었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변했어요. 팔이 떨렸습니다. 평생 이런 분노를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저 여자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했어요. 노인들을 진심으로 대했고 약속을 지켰으며 돈보다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렇게 억울하게 무너지고 있었어요. 이건 사람의 문제가 아니야. 해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건 시스템의 문제야. 권력을 가진 자가 약한 자를 짓밟는 거야. 그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침에 보고한 이태훈 자료 확실한 거 맞지? 네, 회장님. 좋아. 내일 당장 구청 복지국 담당자랑 복지관 이사진 전부 소집해. 긴급 감사 들어간다고 통보하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뭔데? 박지한 씨 관련 자료도 조사했는데 이 여성분 정말 깨끗합니다. 5년간 단 한 건의 민원도 없고 오히려 감사장을 7번이나 받았어요. 해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어.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거야. 전화를 끊고 해철은 회의실 창문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지아는 여전히 바닥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조금만 참아요. 해철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줄 테니까.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어요. 40년 전 자신은 수진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권력 앞에서 고개를 숙였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이 권력을 가진 쪽이었어요. 저 아이를 지킬 수 있어. 그리고 저런 쓰레기는 반드시 응징할 수 있어. 해철은 복지관을 나섰습니다.
골목 끝 제네시스 G90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차에 타자마자 낡은 목도리를 벗고 캐시미어 코트를 걸쳤습니다. 구부정하던 허리가 곧게 펴졌어요. 회사로 가자. 할 일이 많아. 드디어 회장 정해철이 본 모습으로 돌아올 순간이 된 것입니다. 이틀 뒤 오전 10시 서울시립 노인복지관 로비에 검은색 제네시스 G90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3천만 원짜리 네이비 캐시미어 코트를 입은 60대 남성이었어요. 은발에 정갈하게 빗어넘긴 머리, 손목에는 5천만 원짜리 파텍 필립 시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뒤따라 내린 30대 비서는 정장 차림의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정해철 회장이었습니다. 며칠 전 낡은 목도리를 두르고 구부정하게 걷던 그 노인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로비 문을 밀고 들어서자 접수대 직원이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목소리가 떨렸어요. 해철은 로비를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며칠 전 자신이 투명 인간처럼 앉아있던 바로 그 플라스틱 의자, 쓰러진 할아버지가 누워있던 그 바닥. 센터장 계십니까? 해철의 목소리는 낮고 권위적이었어요.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접수대 직원이 황급히 내선 전화를 들었습니다. 30초도 안 돼 센터장 이태훈이 뛰어나왔어요. 머리에는 왁스를 새로 발랐고 넥타이를 다시 맨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제가 센터장 이태훈입니다. 이태훈이 90도로 허리를 숙였어요. 해철은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한국메디텍 정해철입니다. 기부 상담차 왔습니다. 한국메디텍이요? 이태훈의 눈이 커졌어요. 국내 5대 의료장비 기업이었습니다. 연 매출 2조 원이 넘는 대기업이었죠. 아, 네. 영광입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이태훈이 앞장서서 센터장실로 안내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청소를 하던 박지한과 눈이 마주쳤어요. 지한은 고개를 숙이며 비켜섰습니다. 며칠 사이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해철은 지한을 지나치며 아주 짧게 눈을 마주쳤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한은 해철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며칠 전 낡은 옷을 입고 나타났던 그 노인과 지금의 회장이 같은 사람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센터장실 문이 닫혔습니다. 이태훈이 최고급 커피를 내오며 말했어요. 회장님, 저희 복지관에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관심이라기보다는 해철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제 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요. 예비 며느리가 사회복지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쪽 업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이태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저희 복지관은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모범 시설입니다. 직원 교육도 철저히 하고 있고요. 해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펼쳤습니다. 기부를 하려면 회계 시스템부터 확인해야 할 것 같은데 최근 3개월 동안 후원금 내역 좀 볼 수 있을까요? 이태훈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러나 곧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입니다. 저희는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그가 서랍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해철은 파일을 천천히 넘겼어요.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지난달 후원금이 3,5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입금 확인서 원본 좀 볼 수 있을까요? 해철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눈빛만큼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어요. 이태훈이 원본 서류를 꺼냈습니다. 해철은 서류를 들고 창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햇빛에 비춰보니
숫자 부분만 잉크색이 미세하게 달랐습니다. 이 서류, 수정한 흔적이 있네요. 해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태훈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수정이요? 그럴 리가요. 담당자가 처음부터 이렇게 작성했는데. 담당자가 누구죠? 박지안이라는 직원입니다. 최근에 회계 오류가 몇 번 있어서 지금은 업무에서 제외시킨 상태입니다. 해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직원 좀 만나볼 수 있을까요? 지금요? 네, 기부를 하려면 담당자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이태우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불러오겠습니다. 5분 뒤 지안이 센터장실로 들어왔습니다. 청소복 차림이었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지만 손은 고무장갑을 낀 채였습니다. 부르셨습니까? 지안은 고무장갑을 벗으며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해철은 지안을 지긋하게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 할아버지 손을 꼭 잡고 응급차를 기다리던 그 눈빛과 센터장에게 월급을 깎이겠다는 협박을 들으면서도 할머니 곁을 지키던 그 모습이 떠올랐어요. 해철은 지안의 진정성 있는 그 모습을 떠올리며 물었습니다. 지난달 후원금 3,500만 원 입금 확인서 당신이 작성했나요? 지안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3천만 원이라고 작성했습니다. 500만 원 차액은 제가 쓴 게 아닙니다. 이때 이태훈이 끼어들었어요. 회장님, 이 직원이 최근 실수가 잦아서 실수인지 고의인지는 증거로 판단해야죠. 해철이 비서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비서가 노트북을 열었어요. 센터장님, CCTV 자료 좀 볼 수 있을까요? CCTV요? 이태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저희가 기부하려면 보안도 확인해야 하니까요. 해철의 말에 이태훈은 거절할 수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10분 뒤 비서가 노트북 화면을 돌렸습니다. CCTV 영상이었어요. 지난달 15일 저녁 8시 사무실에 이태훈 혼자 남아있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가 서랍에서 서류를 꺼내더니 펜을 들고 무언가를 수정하기 시작했어요. 화면을 확대하자 숫자를 고치는 장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3천만 원을 3,500만 원으로 바꾸고 있었어요. 이태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뭐죠, 센터장님? 해철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지안이 화면을 보며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지난 3개월간 물품 구매 내역도 확인했습니다. 비서가 또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10만 원, 20만 원씩 조금씩 부풀려서 차액을 빼돌린 흔적이 15건이나 발견됐습니다. 총액 약 800만 원. 모두 센터장님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고요. 이태훈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오해? 해철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CCTV에 다 찍혀 있는데 무슨 오해입니까? 해철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당신은 5년간 이 복지관에서 후원금을 빼돌렸어요. 그리고 그 죄를 무고한 직원에게 뒤집어 씌웠죠. 해철이 지안을 바라봤습니다. 박지안 씨는 단 한 번도 잘못한 적 없습니다. 오히려 박지안 씨가 이 복지관을 지키고 있었어요. 지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며칠간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려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해철은 이태훈을 향해 돌아섰어요. 내일 오전 10시 구청 복지국 담당자와 복지관 이사진 전원이 여기에 올 겁니다. 도착 즉시 긴급감사에 들어갈 겁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이태훈이 해철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한 번만. 해철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당신은 5년간 수백 번 기회가 있었어요. 매번 노인들을 무시하고 직원을 갈아넣고 후원금을 빼돌렸죠. 이제 와서 한 번만 봐달라고? 해철은 이태훈을 내려다봤습니다. 내일 감사해서 모든 게 밝혀질 겁니다. 횡령, 서류 조작, 직원 학대까지 전부. 해철은 센터장실을 나섰어요. 지안이 뒤따라 나오려 하자 해철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내일이면 진실이 전부 밝혀질 겁니다. 지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해철을 바라봤어요. 복지관을 나서며 해철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비서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내일 준비는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해철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작게 대답했습니다. 40년 전 나는 지켜야 할 사람을 지키지 못했어. 권력 앞에서 고개를 숙였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지. 해철은 후회 가득한 목소리로 떨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라. 저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어. 오히려 이 더러운 세상에서 유일하게 깨끗하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야. 해철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내 며느리가 될 사람을 이런 식으로 둘 수는 없어. 비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제네시스 지구10이 출발했어요. 뒷좌석에서 해철은 주머니에서 낡은 편지를 꺼냈습니다. 40년 된 수진의 편지였어요. 수진아. 해철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 그리고 나는 내가 못다한 일을 완성할 거야. 사람의 가치가 돈이나 권력보다 위에 있다는 걸 증명할 거야. 창밖으로 복지관 건물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3층 창문에서는 박지안이 서서 차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 전 자신이 도왔던 낡은 옷의 노인이 바로 저 차 안에 앉아 있는 회장이라는 걸. 그리고 내일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걸. 다음 날 오전 9시 50분 서울시립 노인복지관 앞에 검은색 차량 5대가 일렬로 멈춰 섰습니다. 제네시스 지구10 2대, 그랜저 3대였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모두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서울시 구청 복지국장, 복지관 이사진 7명, 회계 감사팀 3명, 그리고 정해철 회장과 비서까지 총 13명이었어요. 로비 앞에 선 사람들의 표정은 모두 굳어 있었습니다. 복지국장이 서류 가방을 꽉 쥐며 말했어요. 긴급 감사니까 절차대로 진행합시다. 한국메디텍 회장님이 직접 제보하신 내용이니 신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해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복지관 문을 밀었습니다. 로비는 이미 소란스러웠습니다. 접수대 직원이 황급히 센터장실로 뛰어가고 있었고 복도에서는 직원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래? 갑자기 전 직원 소집이래. 구청에서 사람들 나왔대. 불안한 기운이 복지관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2층 회의실에 전 직원 15명이 소집되었어요. 맨 앞줄에는 센터장 이태훈이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박지아는 맨 뒤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청소복 차림이었어요.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 입은 사람들이 일렬로 들어왔어요. 복지국장이 맨 앞에 섰고 이사진이 양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정해철 회장은 맨 뒤에 서서 팔짱을 낀 채 회의실을 둘러봤어요. 직원들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복지국장이 입을 열었어요. 오늘 이렇게 긴급 소집한 이유는 서울시립 노인복지관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기 위함입니다.
한국메디텍 정해철 회장님으로부터 중대한 제보가 들어왔고 예비조사 결과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렸어요. 이태훈의 얼굴이 점점 더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제보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복지국장이 서류를 펼쳤어요. 첫째, 후원금 횡령. 지난 5년간 총 4,200만 원의 후원금이 부정하게 사용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직원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둘째, 회계 서류 조작. 입금 확인서와 물품 구매 내역서 등 총 47건의 서류가 조작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안의 눈이 커졌어요. 셋째, 무고한 직원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직원 학대. 복지국장의 시선이 이태훈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이 모든 행위의 주범은 센터장 이태훈 씨로 확인되었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뭐라고요? 이태훈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아니요, 오해가 아닙니다. 해철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어요. 모든 증거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비서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지난달 15일 밤 8시 사무실에서 이태훈이 서류를 수정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나왔습니다. 3천만 원을 3,500만 원으로 바꾸는 모습, 물품 구매 내역을 부풀리는 모습, 지안의 서명을 따라 쓰는 모습까지 전부 찍혀 있었어요. 직원들이 경악한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건 센터장님 명의 계좌 거래 내역입니다. 비서가 또 다른 화면을 띄웠어요. 지난 5년간 총 4,200만 원이 불법적으로 입금되었습니다. 금액은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다양하며 모두 복지관 후원금 입금 날짜와 일치합니다. 숫자들이 스크린을 가득 채웠어요. 이태훈은 말을 잇지 못하고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저는 그리고 또 있습니다. 해철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지난 3개월간 박지한 씨에게 회계 오류 책임을 전가하고 공개적으로 모욕하며 주요 업무에서 배제한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이자 무고죄에 해당합니다. 지아는 자리에 앉아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며칠간 자신을 짓누르던 무게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참았어요. 아직 직원들 앞이었으니까요. 복지국장이 이태훈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태훈 센터장, 지금부터 당신은 센터장 직위에서 즉시 해임됩니다. 그리고 횡령 및 서류 조작 혐의로 고발 조치할 것이며 경찰 조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국장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기회는 5년 동안 수없이 있었습니다. 복지국장이 차갑게 말했어요. 당신은 그 기회를 노인들을 짓밟고 직원들을 괴롭히는데 사용했습니다. 이태훈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조아렸어요.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아무도 그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고개를 돌렸어요. 평소 이태훈에게 아부하던 직원들도 지금은 눈을 피했습니다. 복지국장이 손짓을 했어요. 경비요원, 센터장을 밖으로 안내하세요. 2명의 경비가 들어와 이태훈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이태훈은 비틀거리며 회의실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자 회의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무거운 침묵이 아니라 안도의 침묵이었어요. 박지한 씨, 해철이 지안을 바라봤습니다. 지안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리가 떨렸습니다. 네, 회장님. 당신은 단 한 번도 잘못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난 5년간 이 복지관을 지켜온 사람입니다. 해철의 목소리는 부드러워졌어요. 후원금을 빼돌리지도 않았고
서류를 조작하지도 않았으며 노인들을 진심으로 대했습니다. 센터장이 부르는데도 쓰러진 할아버지 곁을 지켰고 VIP보다 예약한 할머니를 먼저 챙겼죠. 당신은 이 복지관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지안의 눈에서 마침내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며칠간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죄송합니다. 지안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알고 있습니다. 해철이 한 걸음 다가갔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온 겁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억울하게 무너지는 걸 볼 수 없었어요. 해철은 지안을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며칠 전 낡은 옷을 입고 로비에 앉아서 지안을 지켜보던 노인의 미소와 똑같았어요. 물론 지안은 여전히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복지국장이 앞으로 나섰어요. 박지안 씨, 오늘부터 임시 센터장으로 임명합니다. 정식 센터장 선임 절차가 끝날 때까지 복지관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복지국장을 바라봤습니다. 제가요? 네, 이사진 만장일치 결정입니다. 복지국장이 서류를 건넸어요. 그리고 한국 메디텍에서 향후 3년간 연간 1억 원씩 후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후원금은 박지안 씨가 센터장으로 있는 동안에만 유효합니다. 지안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받는 손이 제대로 힘을 쓰지 못했어요. 해철은 지안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 내 아들에게 소개받는 순간 당신은 모든 진실을 알게 될 거야. 해철은 회의실을 나섰어요. 뒤에서 직원들의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지관을 나서며 비서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이제 도련님께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래야지. 해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 저녁에 아들을 만나겠다고 해. 그리고 상견례 날짜를 잡자. 알겠습니다. 차에 오른 해철은 뒷좌석에서 복지관을 바라봤어요. 복지관 3층 창문에서 지안이 서류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웃고 있었어요. 해철의 입가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수진아, 이제 거의 다 왔어. 내가 꿈꾸던 세상, 사람의 가치가 먼저인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어. 해철이 탄 차는 복지관을 떠나 강남 쪽으로 향했습니다. 일주일 뒤 토요일 오후 6시 청담동에 위치한 한정식 레스토랑 프라이빗 룸에 4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정해철 회장, 아들 윤서, 그리고 박지안과 지안의 친구 한 명이었어요. 지안은 연한 베이지색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내려 묶었고 화장은 평소보다 조금 진하게 했어요. 지안은 긴장해서 떨고 있었습니다. 평생 처음 겪는 상견례였고 상대는 국내 5대 기업 회장이었으니까요. 윤서가 지안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어요. 괜찮아. 아버지 좋은 분이야. 걱정하지 마. 그럼에도 지안의 긴장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정해철 회장이 고급 정장 차림으로 들어왔어요. 은발을 깔끔하게 빗어넘긴 모습, 손목에 찬 명품 시계, 위엄 있는 걸음걸이. 지안은 자리에서 일어나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박지안입니다. 긴장해서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어요. 해철은 지안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 복지관 회의실에서 눈물을 흘리던 그 모습, 센터장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도 당당히 버텨낸 그 눈빛. 반가워요. 앉으세요. 해철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지안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어요. 윤서가 아버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말씀드린 지안 씨입니다. 응, 알고 있어. 해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주일 전에 이미 만났으니까. 지안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만났다고요? 네, 서울시립 노인복지관에서 만났어요. 순간 지안의 눈이 커졌어요. 해철은 계속 말했습니다. 긴급 감사 들어갔던 날 회의실에서 만났잖아요. 박지한 씨가 임시 센터장으로 임명받던 날. 아, 지안이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회의실 뒤편에 서 있던 정장 입은 남성. 한국 메디텍 회장이라고 소개받았던 사람. 네, 이제야 기억이 납니다. 그날은 너무나도 정신이 없어서 누구신지도 몰랐습니다. 지아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정말 감사했습니다. 회장님 덕분에 제 억울함이 풀렸어요. 우리가 만난 것은 그날만 아니에요. 해철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안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 전에도 우리는 3번 만났습니다. 3번이요? 지안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언제요? 해철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첫 번째는 한 달 전 오후 2시쯤 복지관 로비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쓰러졌을 때였어요. 지안 양이 달려와서 응급처치를 하고 119를 부르고 보호자에게 연락하던 그날입니다. 지안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날 오전 10시 내가 서류 때문에 짜증을 내며 접수대에서 소리를 질렀을 때 지안 양이 나와 눈높이를 맞추려고 무릎을 꿇으면서 나를 도와주려 했던 그날. 세 번째는 그 다음날 오후 1시 VIP 후원단이 왔을 때였어요. 지안 양이 3천만 원보다 할머니와의 약속을 선택했던 그날. 센터장에게 혼나면서도 할머니 곁을 지켰던 바로 그날입니다. 지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그럼 해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로비 구석에 앉아있던 거지처럼 옷을 입고 지팡이를 끌던 노인, 접수대에서 정만수라고 소리치던 그 노인이 바로 접니다. 순간 지안의 얼굴에서 모든 색이 빠졌습니다. 입은 벌어졌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지안이 간신히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왜 그러신 겁니까? 해철은 윤서를 바라봤어요. 아들이 지안 양과 결혼하고 싶다고 했을 때 나는 반대했어요. 부모도 없고 시설에서 자란 사회복지사라는 말을 듣고 본능적으로 거부했죠. 해철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40년 전 나는 첫사랑을 잃었어요. 부모님이 집안이 다르다며 반대했고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생 후회하며 살았죠. 그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까 두려웠어요. 그리고 동시에 지안 양이 정말로 내 아들 윤서 곁에 있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지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서 변장을 하고 복지관에 오신 거예요? 해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는 지안 양을 3번이나 시험했습니다. 갑자기 쓰러진 노인을 어떻게 대하는지, 까다로운 민원인에게 어떤 대응을 하는지, 돈과 사람 중 무엇을 선택하는지. 해철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지안 양은 3번 모두 통과했어요. 아니, 통과를 넘어서 나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지안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요. 그게 당연하지 않아요.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쓰러진 노인을 그냥 지나쳐요. 까다로운 민원인에게 짜증을 내죠. 3천만 원과 한 사람을 저울질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선택합니다. 해철은 지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하지만 지안 양은 달랐어요. 지안 양은 사람을 먼저 봤습니다. 돈도 지위도 권력도 아닌 사람의 가치를 먼저 생각했어요. 해철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지안 양은 40년 전 내가 잃어버린
첫사랑 수진과 똑같았어요. 수진도 지한 양처럼 약한 사람 편을 들었고 권력 앞에서 굽히지 않았으며 사람의 존엄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겼습니다. 해철의 목소리가 잠겼어요. 지한 양을 의심해서 미안합니다. 해철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한 앞에서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68세 대기업 회장이 30대 여성 앞에서 허리를 굽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지한이 황급히 일어나려 했지만 해철이 손을 들어 말렸어요. 내가 틀렸습니다. 사람을 직업이나 배경으로 판단한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해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한 양은 직업도 배경도 아닌 사람의 가치, 그 자체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내 아들이 평생 잃어선 안 될 사람이에요. 지한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회장님, 지한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박지한 씨, 당신은 몰라요. 해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이 더러운 세상에서 깨끗하게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돈과 권력 앞에서 사람을 선택한다는 게 얼마나 용기 있는 일인지 지한 양은 모릅니다. 해철은 지한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제발 우리 며느리가 되어주세요. 내 아들 곁에서 평생 그 순수함을 잃지 말아주세요. 지한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윤서가 지한을 안아주었어요. 괜찮아. 다 끝났어. 지한은 윤서의 어깨에 기대어 한참을 울었습니다. 평생 부모 없이 자라며 참았던 눈물, 복지관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참았던 눈물, 센터장에게 모욕당하면서도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해철은 자리에 앉아 지한을 바라봤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수진아, 드디어 너와 닮은 사람을 우리 가족으로 맞는다. 40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내가 꿈꾸던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해철의 눈가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지한은 여전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어요. 해철이 말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양가 상견례를 정식으로 하죠. 그리고 결혼 날짜도 잡고. 네, 아버님. 지한이 대답했어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해철은 지한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살아줘요. 돈이나 권력에 흔들리지 말고 사람의 가치를 먼저 생각하며 살아주세요. 그게 내가 지한 양에게 바라는 전부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버님. 지한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또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어요. 서울시립 노인복지관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로비는 새로 페인트 칠을 했고 플라스틱 의자는 푹신한 소파로 바뀌었어요. 복도에는 노인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박지한 센터장은 매일 아침 7시 30분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했어요. 센터장실 문은 항상 열려 있었고 누구든 들어와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았어요. 후원금은 투명하게 관리되었고 매달 정산 내역이 게시판에 공개되었습니다. 한국메디텍에서 약속한 연간 1억 원 후원금도 정확하게 입금되었죠. 오늘은 토요일 오전 10시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박지한과 정윤서의 결혼식 날이었어요. 장소는 청담동에 위치한 소규모 웨딩홀이었습니다. 하객은 100명 정도였어요. 지한 쪽은 복지관 동료들과 대학 친구들, 그리고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 20분이 참석했습니다. 윤서 쪽은 병원 동료들과 친척들이 자리를 채웠어요. 화려하거나 웅장한 결혼식은 아니었지만 참 따뜻했어요. 로비에 모인 사람들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복지관에서 온 어르신 한 분이 지안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아가씨, 정말 축하해요. 행복하게 살아야 해. 신부 대기실에서 지안은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레이스로 장식된 드레스, 베일, 하얀 장갑. 평생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모습이었어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마무리를 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우세요. 지아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작게 미소 지었어요.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정해철 회장이 들어왔어요. 검은색 턱시도 차림이었습니다. 은발을 깔끔하게 빗어 넘긴 모습이 더욱 위험 있어 보였죠. 하지만 표정은 부드러웠습니다. 아버님, 지안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해철은 지안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정말 아름답구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걸 주려고 왔어. 상자를 열자 진주 목걸이가 나왔어요. 오래되어 보이지만 광택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건 40년 전 내가 첫사랑 수진에게 주려고 샀던 목걸이야. 하지만 헤어지는 바람에 주지 못했지. 해철의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서랍 속에 넣어뒀는데 오늘 너에게 주고 싶구나. 수진이가 너를 봤다면 분명 이 목걸이를 너의 목에 걸어줬을 거야. 지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버님, 제가 이런 귀한 걸 받아도 될까요? 물론 받아야지. 해철이 목걸이를 지안의 목에 걸어주었습니다. 따뜻한 손길이 지안의 목덜미를 스쳤어요. 너는 수진이 꿈꾸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야. 돈보다 사람을, 권력보다 존엄을 선택하는 사람. 해철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그런 내가 내 며느리가 되어줘서 정말 고맙다. 지아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해철을 껴안았어요. 아버님, 저야말로 감사해요. 평생 부모님이라는 존재를 몰랐는데 이제는 진짜 아버지를 만난 것 같아요. 해철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오전 11시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웨딩 마치가 울려 퍼졌어요. 문이 열리고 지안이 해철의 팔을 잡고 입장했습니다. 원래는 신부와 신부아버지가 입장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지안에게는 부모가 없었어요. 해철이 신부아버지 역할을 자청했습니다. 내가 너를 윤서에게 인도하고 싶구나. 괜찮겠어? 지안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었죠. 지금 해철과 지안은 천천히 레드카펫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복지관 노인들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단상에 서서 지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해철과 지안이 단상 앞에 도착했습니다. 해철은 지안의 손을 윤서의 손에 올려놓았어요. 우리 며느리 잘 부탁해. 해철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네, 아버지. 평생 지안을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윤서가 대답했습니다. 해철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로 돌아왔어요. 맨 앞줄에 앉아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주례가 입장하고 식이 진행되었어요. 신랑 신부가 서약을 했습니다. 사랑합니까? 네, 사랑합니다. 평생 함께하겠습니까? 네, 평생 함께하겠습니다. 반지를 교환하고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 키스해도 좋습니다. 주례의 말에 윤서가 지안을 껴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하객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신랑 신부는 하객들과 한 분씩 인사를 나눴어요. 복지관 노인 한 분이 지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센터장님, 행복하세요.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지안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해철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윤서가 다가왔어요.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지안을 인정해 주셔서 내가 오히려 고마워해야지. 해철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내가 좋은 사람을 선택했어. 애비인 나보다 훨씬 현명하구나. 윤서는 아버지를 껴안았어요. 아버지도 이제 행복하실 수 있겠죠? 피로연이 끝나갈 무렵 해철은 혼자 로비 밖으로 나왔습니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어요.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해철은 주머니에서 낡은 편지를 꺼냈어요. 40년 된 수진의 편지였습니다. 종이는 누렇게 바랬지만 글씨는 여전히 선명했어요. 수진아. 해철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드디어 해냈어. 너와 닮은 사람을 우리 가족으로 맞았어.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40년 전 내가 너를 지키지 못했던 순간을 평생 후회하며 살았지. 그치만 마침내 오늘 나는 너와 닮은 사람을 지켜냈어. 돈과 권력이 아니라 사람의 가치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을. 해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너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해철이 편지를 하늘을 향해 들어 올렸어요. 내가 옳았어. 사람의 가치는 직업이나 배경이 아니라 선택의 순간에 드러나는 거였어. 나는 그걸 지안을 통해 배웠어. 바람이 불자 편지가 손에서 살짝 흔들렸어요. 이제 편히 쉬어. 나는 남은 인생 동안 내가 꿈꾸던 세상을 만들어 갈 거야. 지안이와 함께. 해철은 편지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지안이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해철 옆에 섰어요. 아버님, 여기 계셨네요. 응. 바람 좀 쐬려고. 해철이 미소 지었습니다. 지안은 해철의 팔을 잡았어요. 아버님, 저 정말 행복해요. 평생 가족이라는 게 뭔지 몰랐는데 이제는 알 것 같아요. 나도 그래. 해철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두 사람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약속할게요. 지안이 말했습니다. 평생 돈이나 권력에 흔들리지 않고 사람의 가치를 먼저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아버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 걷겠습니다. 해철은 지안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거면 충분해.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야. 그때 웨딩홀 안에서 윤서가 두 사람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지안아, 사진 찍어요. 해철과 지안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함께 웨딩홀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세 사람이 나란히 섰어요. 해철, 윤서, 지안. 사진사가 말했습니다. 자, 웃으세요. 하나, 둘, 셋.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세 사람의 환한 미소가 사진 속에 영원히 남았어요. 해철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어. 40년의 후회가 오늘 치유됐어.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열렸어. 그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오래된 상처가 조용히 아물고 있었습니다. 해질 무렵 모든 행사가 끝났습니다. 신랑 신부는 신혼여행을 떠났고 하객들도 하나둘 자리를 떠났어요. 해철은 빈 웨딩홀에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차 준비되었습니다. 응. 해철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웨딩홀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한 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몇 시간 전 지안이 걸어왔던 레드카펫, 윤서와 키스를 나눴던 단상, 하객들이 앉아있던 의자들. 모든 게 조용했어요. 하지만 따뜻한 여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출발하지. 해철이 작게 말했습니다. 차 안에서 해철은 눈을 감았습니다. 40년 전 수진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비 내리는 거리에서 작은 우산을 함께 쓰고 걷던 그녀. 가난했지만 누구보다 밝게 웃던 그녀. 권력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던 그녀. 수진아, 우리 딸이 생겼어. 너와 똑 닮은 며느리가 생겼어. 해철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어딘가에서는 누군가 쓰러지고, 누군가는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누군가는 돈과 사람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해철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차갑지만 지안과 같은 사람들이 있는 한 희망은 남아 있어. 여러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어제보다 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